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뉴스 3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 시장이 또 빠졌어요? 예,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는 0.03%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혼조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빠졌어. 네. 예, 다우존스는 S&P 500은 어디야? 0.3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56% 떨어졌어요. S&P 500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은 5거래일째 하락하고 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게 종가가 제일 나죠. 아, 맞아요. 아, 힘이 그러네요. 없어요. 힘이. 쭉 빠져버린다니까. 예. 전형적으로 이익 실현. 그쵸. 전형적인 이익 실현. 예. 아,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차트를 보면 나오는군요. 이게. 차트 보면 나오죠. 음. 눈치 보면서 내가 먼저 팔아야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 반등할까 그러다가 에이 안 되네 그러면서 팔고 나가는 그러네. 실망 매물들이 초반엔 좀 많죠. 약간 좀 올라가다 다시 그러니까. 빠지네요. 예. 그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 하향 부분이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금 약화시킨 측면이 있고 또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용 보고서 ADP 전미 고용 보고서 나온 거는 그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16만 4천 명 증가를 했는데 지난 11월에 10만 1,000명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좀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그런 것도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기대한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이 거의 4% 됐죠 이제 또. 예, 다시 국채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4%. 네. 3%까지 내려갔던 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 3.8 갔다가 막 네. 3.8 갔다가. 네. 이게 첫 번째 뉴스인데요. 그 어제 그 이란 추모식 테러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거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분위기 좀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 유가라든지 여기 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칠 거라고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이 폭탄 테러의 배후에 그 ISIS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이슬람 국가. 예, 이슬람 네. 국가. 그러면서 걔들 또 오랜만이네.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야. 아, 거기 안 없어졌나? 그러니까. 이거 참 굉장히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구도가 되고 그러네.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이스라엘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IS가 손을 들고서 내가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 자살폭탄 테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미국에서도 그 IS가 이란 공격 배후를 자처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히 저러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IS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구도가 진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있죠. 네.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게 이란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을 공격한 게 IS가 된 거고 네. 사실 하마스는 순위파입니다. 네. 이란은 시아파고 근데 예. 시아파인데 순위파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IS는 극단적인 순위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위파 여기는 친해야 되는데 여기를 도와주는 시아파를 공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시아파 단체와 협력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도가 요 그림을 좀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네. 이 구도를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가 될 거예요. 그 인남식 교수님의 중동학개론을 보시면 진짜 저 깊숙한 데서부터 쫙 쉽게 네, 네, 네. 왜 시아파 순위파 같은 이슬람인데 그렇게 들이다 반복하는가. 싸우되나 예. 그 얘기를 저쪽 아브라함 시절부터 쫙 그냥 하여튼 뭐 거기까지 못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시아 순위가 원래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예. 그래도 이번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범이슬람권이 다 같이 좀 돕는 느낌의 예, 실제적으로 뭐 군사적 도움은 못 주더라도 하여튼 심적으로는 비슷하게 좀 도움 느낌이었는데 예. 이번에 완전 또 시아 순위가 완전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토니 블링컨 장관 또 중동으로 날아갔다라는 소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정프로님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모르셔가지고 태영 취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꽤
많이 취재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좀 고민이 좀 돼서 네. 그냥 그 좀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태형건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태형건설이 아니라 오너일가를 위한 자구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라 그랬더니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았다라는 야, 멘트 세게 하시네. 되게 원색적인 표현을 했어요. 했고 야. 시간도 감독원장이 시간도 정해줬습니다. 남의 뼈. 이번 주 말까지 자구안 똑바로 안 내면은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 날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세고.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오늘 아니야? 오늘 뭐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정프로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어설프게 갖다 주고서 짜고 치는 고수도 파면서 그냥 뭐 워크 받아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태형을 결국 살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센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리고서 오너일가는 자회사 매각 등으로 현금 유동 자산이 수천억이나 있는데 워크아웃 계획에 단돈 1원도 포함되지 않았고 야. 사회 출연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산 호황기에 1조 원 넘게 벌고서 그 상당 부분이 오너일가 재산 증식에 쓰였는데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손실을 대주주가 아닌 협력업체, 수부양자, 채권자가 떠안았다. 우리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예, 굉장히 원색적인 얘기로 비난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어제 같이 나온 보도가 뭐냐면 TY홀딩스에서도 자료를 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채권단하고 약속했던 내용 다 이행했다. 자구안에 돈 다 집어넣고 뭐야? 사제 출연에 그 내기로 했던 돈 400억 다 냈다. 라는 게 태형. 뭐 이리 달라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이 뉴스를 이해하는 게 거의 이거 깊숙하게 취재하지 않으면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뭔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네. 그 TY홀딩스가 있고 네. 태형건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태형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TY홀딩스가 돈을 이만큼 마련해가지고 태형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은 둘이 연대 보증을 같이 쓴 게 있어요. TY랑 태형건설이랑 예, 예.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연대 보증 채무를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TY홀딩스는 연대 보증 채무를 갚은 게 태형건설을 지원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 어차피 해결해야 될 거잖아. 태형 연대 TY 보증 쓴 홀딩스가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빠하고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빚이 많아갖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빠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네. 네. 그리고서 그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연대 보증 쓴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아들이 대출 받는데 아들은 신용도가 없으니까 아빠 보고 보증 서라 그랬는데 예. 보증 그 섰는데 보증 쓴 것만 네. 갚아줬다? 예, 예. 이건 원래는 아빠가 갚아야 되는 이거 거잖아. 안 갚았을 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냐만 따져보면 안 갚았을 때 TY 홀딩스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TY 홀딩스를 위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태형건설만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또 그 돈 어디다 썼냐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아까 인질 얘기했었잖아요. 리테일 채권 갚았다 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리테일 채권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안 갚았으면 개인 투자자들 디폴트 됐다. 이게 아까 인질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협력업체, 네. 뭐 개인 투자자, 요 돈 우리가 갚아준 거 아니냐? 안 갚았으면 증권사들도 힘들어졌을 걸?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은 이미 연대보증 쓴 돈 갚느라고 돈을 썼어요. 그리고 태형건설에다 지원하기로 했던 돈 내라고 지금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미 저쪽에 돈을 썼다니까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없네. 없잖아요. 그 돈 못 만들어내면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아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호적을 파버리게 되면 예. 그 식구들은 세이프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고리를 계속 끊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대보증 채무를 다 갚아버리면 그렇지. 그럼 자를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지금 거기 좀 복잡한 얘기들은 있어요. 뭐 에코비트와 KKR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있긴 한데 그러면 지금 다들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태형건설을 꼬리 자르고서
그냥 SBS 들고서 그냥 키낙낙 살 수 있다고? 응. 아니 심플하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분명히 SBS 주식이 엄청 많잖아요. 다른 회사 주식들도 있을 거고. 그 빚 있는 거만큼 채권단에 보증을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하면 되잖아. 한 3일 됐더니 완전 전문가 됐다. 이쪽 분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채권단에서 하는 전문가네요. 얘기도 지금 김정부님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태형건설을 살리겠다라는 진짜 의지가 있으면 네. 우리도 정말 손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뼈. 예. 자기 뼈.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연대보증 끄고서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연대보증 계속 끄고 있으니까 이거 절해놓고서 그냥 태형건설은 채권단에서 알아서 빚쟁이들이 알아서 살려라. 그리고 뭐 손실 나는 거는 그냥 근데 여기에 그 아까 600몇 곳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600몇 곳이 어딘지도 이렇게 조금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 꽤 많은 한 절반 정도가 단위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예요. 동네 사람들 아 출자자 저 대주단에. 예,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이렇게 예금들 모아가지고 그거 운용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한 채권단의 절반 되더라고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알아서 태형건설 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얘기는 주식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 김 과장님 같은 분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 서로 연대 보증인이 순환 출자하지 말라면서 이럴 땐 또 돈 내놓으라고 하냐고. 아니 근데 그 태형건설 경기 좋을 때 건설 경기 좋을 때 그 많은 돈 벌은 거를 만약 태형건설이 다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지요. 근데 돈 벌 때 배당 다 해갔어. 금감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1조 막 이렇게 벌을 때는 TY홀딩스니 뭐 이런데 잔치 빵빵하면서 다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는 돈 못 내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태형건설이 만약에 태형건설 단독 회사로 정말 돈 많이 벌었어 갖고 있어 다 이거 뭐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 생겨갖고 다시 이제 투자한 거 다 회수하면서 다시 돈 그럼 갚는다면 그럼 괜찮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회사 하나가 정말 그렇게만 했다면 그건 차라리 지금 이 김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TY홀딩스나 다른 회사에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이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있는 걸 지금 팔 수가 없으면 담보라도 맡기라는 얘기지. 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태형건설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Y홀딩스 자기 거 갚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태형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던 돈은 태형건설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자기 빚 갚고 있냐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셔가지고 네. 조금 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아들은 태형건설에 경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영에 대한 책임 내가 지금 여기서 경영을 잘 못해갖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사죄를 출연해라. 네. 그래가지고 사죄 출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은 TY홀딩스 연대보증 끄는 데 썼습니다. 네. 태형건설에 바로 안 들어가고. 근데 거기 그럼 딸도 있어요. 딸도 그때 주식 팔아가지고 돈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 돈은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냐. 난 경영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그분도 네. 그 밑에 계열사에 있는 골프장 블루원 대표이사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블루원도 다 그 같이 했던 그거는 뭐냐. 거기서 월급 받아가고 그거는 뭐냐라는 얘기도 채권단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가 정말 이렇게 투명하고 이게 좀 깨끗하게 돼 있었으면 정프론 말씀대로 이거를 딱 분리할 수 있어요. 주주의 유한 책임에 네.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좀 더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블루원도 꽤 돈 수익성이 괜찮았을 텐데 왜냐면 블루원이 코로나 때 골프장 잘 됐잖아. 네네네. 상주에도 있고 저기 어디야 용인에도 있거든. 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모르는구나. SBS 골프가 명가잖아. 그러네. SBS 골프 채널이 또 있죠? 그렇지. 아. 골프 채널은 SBS가 원조거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업 거버넌스계에서 어제 굉장히 회자됐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세 네. 번째 뉴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진결됐습니다. 끝났더만. 끝났습니다. 주라 그랬더만. 예, 아 끝났어요 이제? 홍원식 회장 그 예. 주식 줘. 그러니까 이게 왜 거버넌스 쪽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냐면은 남양유업 얘기 뭐 과거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 네. 쭉 있다가 홍원식 회장 일가가 주식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남양유업이 다들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평가가 돼 있냐는 거에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일가가 주식을 판다 그러니까 네. 야 여기 남양유업은 거버넌스만 개선돼도 기업 가치가 엄청 높아져야 돼라고 해서 주가가 쫙 올라갔었던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버넌스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야 진짜 거버넌스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으로 남양유업을 계속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홍원식 회장이 주식을 팔기로 하고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네. 뭐라 그랬냐면 괜히 판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취소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옛날 얘기를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왜 주식을 팔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2013년에 대리점주에게 물품을 강매했던 강매 사건이 좀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 이후에 댓글 비방 댓글을 지시했던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경쟁사들의 어떤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옆에 원자력 발전소 있다. 이거를 홍보대 행사를 써서 가서 댓글을 달도록 한 거예요. 네. 거기 목장 원전 옆에 있잖아. 그리고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했다가 이게 경찰 수사를 해서 그때 사과문을 냈습니다. 남양유업에서. 뭐 아유 남양유업에서 진짜 사과문을 나빠. 옛날에도 뭐 무슨 아,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카제인 나트륨인가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막 상대 그 제품 막 근데 아직 화를 내시려면 조금 더 있다 좀 더 화를 내셔야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그때 이제 사과문을 냈는데 그 사과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아유 그거 온라인 홍보대 행사가 그렇게 한 건데 알아서. 그 업체 목장이 원전의 4km 옆에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 네. 사실을 적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네요. 라고 사과문을 썼어요. 다시 한번 또 예. 그랬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원자력 거 발전소 4km 사실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또 사과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가 사실 거기에 나왔던 게 있었고 창업주 외손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마약 사건 계속 아. 있었잖아. 유명하지. 뭐 이름 남양유업보다 요즘 더 유명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러고서 주식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모펀드가 산다 그랬는데 네. 그거를 다시 또 안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거 난 무효 주가 오르고 나니까 그 무효라고 해서 지금까지 소송을 끌고 왔다가 결국은 패소가 됐는데 이 선고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예우를 뭐 해주기로 했다, 뭐 김앤장이 양쪽을 다 대리했다 이런 것들이 다 재판의 내용인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 나 안 팔래 계약 무효 요거를 했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끝나게 돼서 어쩌면 기업 거버넌스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부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관련한 얘기 또 하시면서 그런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즉 한국거래소 방문해서 했던 저는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거버넌스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 그런 거는 당장 눈에 매매로서 보이는 그런 시가 변동으로 보이는 문제는 아니지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어떤 근본적인 체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상징적인 사건은 남양유업 사건이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남양유업이 진짜 괜찮은 회사였거든. 그래요? 아유 거기는 남양요구르트 거의, 아니 뭐 불가리. 불가리스 대박 났죠. 진짜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를 또 했다가 엄청 올랐었죠. 맞아. 그래도 무슨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랬잖아요. 이것도. 맞아. 기억나네요. 그게 제일 트리거 포인트가 좀 됐었죠. 남양유업 매각하게 되는데. 그 막 옛날 무슨 대리점 갑질이니 뭐 이런 것도 엄청 좀 많았고 한참 그래서 남양유업 브랜드 자체가 안 썼어. 상품에서 가려지고 남양이란 말 안 썼다니까. 예. 맞아요. 한참 막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갖고 그리고 제품 명만 이상하게 어디 거야? 이거 보면 이제 뒤에 근데 남양이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혁신기업이었어요. 이게 1964년 홍두영 회장이 이제 약간 민족 기업이었죠. 민족 기업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량화 선발대회를 한 거야. 애기들 여기서. 남양 분유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해갖고. 보면 좀 통통한 애들 있잖아. 예. 그거 막 저울에 달아가지고 막
기억 안 나? 아, 그건 기억나지. 60년대? 아, 그게 저기예요? 그 남양유업의 스폰서라는 아, 남양유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국민적인 이야 그럼 뒤에 남양 딱 나오는 거지. 아. 그게 저기가 있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영양이 부족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더 챙기고 싶다라는 거에서 분유라는 게 외국 브랜드만 있었던 상황에서 진짜 이 분유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약간 우량아 선발대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의미가 이미 다 퇴색돼 버린 거죠. 네네. 그러다 우리 또 학생 때는 3.4 우유가 또 기가 3.4. 막혔잖아. 아. 3.4 유지방 3.4%. 기억나죠? 예. 3.4 조금 대박. 고급스러웠다고 3.4. 예, 3.4. 3.4. 예, 그것도 뭐 근데 아유 너무해 사실. 제가 하나 더 해드릴까요? 뭐죠? 여기다가 팔기로 하고서 아 나 너한테 안 팔어 이거 했다 그랬잖아요. 네. 안 팔어 하고서 대유위니아한테 판다고 또 계약 맺었어요. 아. 그래서 그 계약금 소송도 있습니다. 아이, 야, 저기 My Favorite Things 줄리인가? 저 뭐야 우량아 출신이라는데. 본인이 와 우량아 적어도 우리 나이란 얘긴데. 네? 그게 뭐한 60년대 60년대. 4kg 좀 넘어가면 이제 네. 저 수익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통 요즘은 저 유아 비만인데 사실. 맞아요. 너무 그렇게 배에서 너무 불러서 나면 안 좋다고 뭐 그러는데 요즘은. 자, 여튼 남양유업. 그래서 오너 경영이 끝나버렸군요. 예. 어제부로 법원의 판단으로. 근데 이거 주식 매각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뭐 나왔나요? 아 그래도 돈은 있지 참. 이거 수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그쵸. 근데 상당부 변호사 비용을 썼을 거예요. 아이 변호사 아무리 써봐야 뭐 어우, 많이 써요? 김현장 같은데 한 3년 하면은 아 그래요? 네, 야, 김현장은 좋겠다. 양빵으로 돈 벌고. 자, 그러면 한 뉴스 3천억 정도 되네요. 네? 거래대금이 3천억. 3천억 정도, 한 500억 정도 나갔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럼 뭐 3천억이면 뭐한 3대는 떡근하겠지. 아유 그냥 넘어가.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